오늘 복지관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딱 이런 생각이 박히더군요. 계산해보면 과소비도 아닌데 통장 숫자가 매달 한 칸씩 줄어듭니다. 관리비와 전기요금, 약값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건 연금 하나뿐이죠. 제가 만난 분들을 보면 다들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에 숫자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물가 오르는 속도보다 느리다고 믿는 그 착각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년은 버텨도 3년, 5년이 지나면 빈칸이 커지고 그때 부랴부랴 높은 수익을 찾다 보면 원금부터 흔들립니다. 어제도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은행에서 권유받은 상품에 넣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세금 떼고 나니 처음 들었던 것보다 훨씬 적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따로 있어요. 은행 창구에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신청 한 줄, 같은 예금이라도 받는 방식 하나,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앞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만난 한 분은 5년 동안 이걸 몰라서 약 180만 원을 그냥 날렸어요. 본인도 나중에 알고 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던지요. 오늘은 이 부분을 못 챙기면 오래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경고드리려 합니다. 중간에 제가 현장에서 써온 체크리스트와 실제 적용 순서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특히 챕터 3에서 말씀드릴 6가지 설계 방법은 지금 당장 적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도 똑같은 불안을 느끼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27년째 시니어 현금 흐름을 설계해온 은퇴자산 상담가 이종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번 달 공과금부터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가족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이미 알고 있던 정보였다면 댓글에 1 오늘 처음 알았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복지관에서 뵌 이모님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남아있는데 이상하게 숨이 차다고요. 국민연금이 73만 원, 생활비는 89만 원. 모자라는 16만 원을 매달 원금에서 조금씩 잘라 쓰다 보니 1년이 지나자 여행 적금이 먼저 사라졌답니다. 그날 밤 이모님은 손주 생일 케이크 대신 통장부터 계산하며 잠이 안 왔다고 하셨어요.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16만 원이면 한 달에 커피 두어 잔 줄이면 되겠다 싶죠. 그런데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모님은 처음 6개월은 괜찮았대요. 그런데 7개월째부터 통장 보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숫자가 조금씩 내려가는데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은행 금리가 올랐으니 지금 갈아타야 한다. 이 상품 저 상품 추천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서요. 근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위험한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단 한 줄 신청과 한 번의 설정으로 흐름을 바꾸는 쪽이 있죠. 저는 이모님 계좌의 이자, 지급 방식을 바꾸고 자격을 확인해 비과세로 묶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새로운 상품을 가입한 것도 아니고 위험한 투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받는 방식을 바꾼 겁니다. 다음 달부터 관리비의 절반이 이자로 처리되자 원금 인출이 멈췄고 그 다음 달에는 전기요금까지 덜컥 해결됐습니다. 3개월 뒤에 이모님이 전화하셨어요. 통장 보는 게 이제 무섭지 않다고 오히려 매달 이자 들어오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특히 챕터 3에서 말씀드릴 6가지 방법 중에서 딱 2가지만 제대로 적용해도 다음 달부터 체감이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자동 설정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 챕터에서 나올 단 하나의 제안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통장 흐름을 뒤집는 핵심 6가지를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손을 못 쓰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만기 일시 지급 대신 월 지급식을 선택하면 매달 고정 현금이 생겨 생활비의 뼈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겁니다. 국내 금융교육 자료를 보면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구조와 활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활용하면 월급처럼 꾸준히 받을 수 있어요. 69세 박영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4천만 원을 월 지급식으로 전환한 뒤 한 달에 약 11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자 원금 인출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전에는 부족할 때마다 원금을 조금씩 깨서 썼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상품 설명서에서 이자 지급 방식을 월별로 지정하고 첫 지급일을 공과금 납부 직후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도해지 시 금리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예비자금은 별도 입출금 통장에 꼭 따로 두셔야 해요. 지금 보유하신 예금이 월지급식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세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일반 과세 예금은 세후 금액으로 봐야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보입니다. 국세 안내 자료를 보면 금융소득 원천징수 구조가 정리되어 있어요. 세금을 떼고 나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72세 최명환님은 세전만 보다가 체감 이자가 적어서 계획이 흔들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드렸더니 부족분이 줄어들었어요. 세전 이자와 세후 이자, 월 고정비, 부족분을 한 표에 적어서 매칭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연간 금융소득이 커지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지금 쓰는 표가 세전이 아닌 세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격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이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거든요. 은행 안내와 공적 자료에 자격과 한도가 제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같은 금리라도 세금을 안 내면 손에 쥐는 돈이 훨씬 많아집니다. 75세 장동규님은 비과세로 전환한 후 동일 금리에서도 실수령이 즉시 늘어나서 공과금 대부분을 이자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업점이나 앱에서 자격과 잔여 한도를 조회해서 가능한 금액부터 비과세로 묶어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 금융기관 합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일반 과세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내 비과세 잔여 한도가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예금자 보호 범위 안에서 분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관당 보호 한도 이내로 나누면 변수가 생겨도 원금과 소정 이자를 지킬 수 있어요. 예금 보호 한도와 범위는 공적 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 곳에 몰아두셨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거든요. 74세 윤상민님 부부는 1억 3천만 원을 두 기관으로 나눠서 전액 보호 범위에 넣었습니다. 기관별 잔액표를 만들어서 한도 이내로 분할하고 지급일을 엇갈리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같은 그룹이라도 법인이 다르면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설명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관별로 1억 원 이내로 잘 분산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우대 조건으로 실금리를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연금이체, 자동이체, 모바일 가입 등 충족 가능한 조건으로 금리를 가산할 수 있어요. 각 은행 우대 조건표를 보면 가상 구조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조건 하나만 더 채워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68세 정인자님은 모바일 가입과 자동이체 설정으로 금리를 올려서 월이자가 늘었습니다. 무리 없이 채울 수 있는 조건만 골라서 실금리를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수료나 의무 이용 때문에 실익이 줄어드는지 꼭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 비용 없이 채울 수 있는 우대 조건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해가 안 되면 멈추고 재확인하라는 겁니다. 모호하면 서류를 받아서 가족과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자료에서도 약관을 제대로 숙지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서두르다가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70세 김신혜님은 서둘러 가입하려다가 멈추고 설명서를 재확인해서 더 맞는 상품으로 갈아탔습니다. 핵심 설명서에 체크 표시하고 모르는 용어는 직원에게 다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비인가, 기관의 고금리 제한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명서에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남아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통장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내 돈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기관, 잔액, 만기, 지급 방식, 우대 조건을 한눈에 정리해야 해요.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구간은 색으로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공책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왼쪽에는 은행 이름, 가운데는 금액, 오른쪽에는 만기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만난 70세 김정숙 님도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10분도 안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돈 지도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언제 만기가 되는지 한눈에 보이면 다음 단계가 훨씬 쉬워져요. 공책으로도 충분하니까 월 1회씩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에 한 장 완성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월 지급 시기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예금의 지급 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전환할 때 금리가 변동되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지급 방식만 바꾸는 건데도 금리를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첫 지급일을 공과금 납부 직후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매달 5일에 나간다면 이자 지급일은 3일이나 4일로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자 들어오자마자 관리비로 자동이체되니까 원금을 건드릴 일이 없거든요. 다음 달 첫 이자를 며칠에 받으실 건지 정해보세요. 비과세 자격과 자녀 한도도 조회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시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여러 기관에 나눠 놓으신 분들은 합산해서 관리해야 해요. 영업점이나 앱에서 즉시 조회하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비과세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쳐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은행에 2천만 원, 비은행에 2천만 원 있으면 합쳐서 4천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합니다. 비과세 신청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금리라도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지거든요. 내 자녀 한도가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우대 조건 선정표도 만들어야 합니다. 가능한 조건만 체크해서 실금리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하셔야 해요. 조건별로 가산되는 포인트를 표로 작성해 보세요. 실제로 73세 박정호님은 우대 조건 3개를 채워서 기본금리 3.2%에서 3.6%로 올렸어요. 4천만 원을 넣으셨으니까 1년에 16만 원 더 받으시는 거죠. 한 달 전기요금이 해결되는 금액입니다. 조건 하나를 빼도 금리가 유지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예비자금은 3개월분을 꼭 따로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예비자금은 자유입출금 통장에 두는 게 좋습니다.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예비자금 없이 정기예금만 들었다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중도해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금리가 뚝 떨어지거든요. 3.5%로 넣었다가 중도해지하면 1.5%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67세 송미경 님도 그런 경우였어요. 갑자기 차 수리비가 필요해서 정기예금을 깨셨는데 6개월 넣었던 돈이 거의 반토막 이자밖에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예비자금이 꼭 필요한 겁니다. 월 생활비의 3개월분을 먼저 확보하세요. 내 예비자금이 몇 달치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기관별로 분산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호한도 이내로 나눠야 해요. 동일 그룹 내에서도 법인 구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곳 이상에 나눠서 지급일을 엇갈리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왜 지급일을 엇갈리게 하냐고요?
한 달에 2번 이자가 들어오면 공과금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5일에 한 번, 20일에 한 번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죠. 68세 이순자님은 5일과 25일로 나눠서 받으시는데 덕분에 한 달 내내 통장에 여유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기관을 나눌 때는 거리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 위주로 선택하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방문하기 편하거든요. 어느 기관에 얼마를 둘지 정하셨나요? 세정과 세후 현금 흐름표도 작성해야 합니다. 세후 기준으로 고정비와 매칭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계좌는 별도로 표기해 두세요. 관리비, 전기요금, 약값 라인을 이자 입금과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만들 때는 실제로 손에 쥐는 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계획 세우면 나중에 부족하게 느껴지거든요. 72세 한영숙님은 이 표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다음 달에 어떤 고정비를 이자로 처리할 건지 정해보세요. 자동이체도 연결해야 합니다. 이자 입금 다음날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첫 2달은 수동으로 점검하면서 확인하셔야 해요. 이자 입금 계좌에서 공과금 자동이체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없거든요. 시험 납부 날짜를 잡으셨나요? 3개월마다 점검하고 6개월마다 재배치해야 합니다. 우대 조건, 금리, 생활비 변동을 확인하셔야 해요. 조건이 해제되면 금리가 하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점검할 때는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통장 잔액이 지난번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만 확인하셔도 돼요. 늘었으면 잘하고 계신 거고 줄었으면 어디서 샜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71세 조영희님은 3개월마다 공책에 잔액을 적어 놓으시는데 숫자가 줄지 않는 걸 보면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점검표에는 날짜, 은행 이름, 잔액 이렇게 3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잔액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통장 관리가 정말 편해집니다. 분기마다 표를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최근 3개월 잔고 그래프가 안정적이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정 내용을 가족이 알면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보안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사진으로 찍어서 공유하시면 됩니다.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 조카나 가까운 친척, 복지관 담당자분께라도 알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을 대비하는 거죠. 75세 나인숙님은 아들분께 통장 정보를 다 알려드렸는데 덕분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누구와 이 한 장을 공유하실 건가요? 이렇게 단계별로 실천하시면 다음 달부터 통장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게 유리하다는 오해, 세금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 한 곳에 몰아넣어도 안전하겠다는 막연함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통장을 비우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사실 이 3가지 오해는 정말 흔합니다. 은행에서도 굳이 설명하지 않고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방식을 바꾸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올바른 순서는 월지급식으로 월급처럼 받고 자격이 되면 비과세로 세금을 줄이며 예금자 보호한도 안에서 기관을 나눠 지키는 겁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해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드린 박영호님, 최명화님, 장동규님 모두 이 순서대로 하셨어요. 특히 박영호님은 이 방법을 쓴 지 1년 만에 통장 잔액이 처음으로 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줄어들기만 했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올바른 설계의 힘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금을 지키면서도 매달 고정 현금이 생겨서 공과금을 이자로 처리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눈 뜨면 관리비 걱정, 전기요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자 들어오는 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기존 습관을 고집하면 원금 인출이 반복되고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1년 후 통장 잔액이 200만 원 줄어들고 3년 안에 여행 적금이 사라지며 5년이 지나면 예비자금마저 바닥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매달 불안해지고 손주 용돈도 마음 편히 못 주게 되죠. 병원비 걱정에 필요한 검사도 미루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그때부터 고금리 상품을 찾아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위험한 투자에 손대게 되고 결국 원금마저 잃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후 통장 잔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3년 후에도 원금은 안전하게 보호되며 5년이 지나도 여유자금이 남아 있습니다. 관리비와 전기요금을 이자로 해결하고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심리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손주 생일 선물도 부담 없이 사주실 수 있어요. 실제로 74세 윤상민님은 이 방법을 쓴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자만으로 생활비 대부분을 처리하신답니다. 원금은 전혀 건드리지 않으시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구조입니다. 오늘 당장 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쓰시는 예금의 이자 지급 방식을 확인해서 월지급식 전환을 요청하고 동시에 비과세 전환 자격과 자녀 한도를 조회해서 가능한 금액부터 묶어두세요. 기관별 잔액을 보호 한도 이내로 재배치하면 다음 달부터 체감이 달라집니다. 이게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은행 창구에서 딱 3가지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첫째, 이 예금 월지급식으로 바꿀 수 있나요? 둘째, 비과세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셋째, 예금자 보호 한도 안에 들어가 있나요? 이 3가지만 체크하시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80%는 실천하신 겁니다. 전화로 물어보셔도 되고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앱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후 현금 흐름표를 10분 만에 만드는 법과 고정비를 이자 흐름에 자동으로 연결하는 세팅을 실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화면을 보면서 따라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엑셀 못 쓰셔도 괜찮습니다. 공책 한 장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우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실전 팁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같은 예금인데 조건만 잘 채우면 1년에 수십만 원 더 받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은행 앱을 열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가족과 지인에게 꼭 알려주세요. 이미 알고 있던 정보였다면 댓글에 1, 오늘 처음 알았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